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이성우라고 합니다. 네. 전 충남대에서 있고요. 오늘 이제 1910년대 국내 최대 비밀단체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에 대해서 제가 원고를 보낼 때는 아마 선생님들 PPT는 단체로 돼 있을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결사로 단체로 고친다는 게 깜빡 잊고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연구하시던 분들은 결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뉘앙스가 좀 그래요. 뭔가 위법적으로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단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오전에 박종훈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박상진 의사에서 들으셨을 텐데 박상진 의사가 조직한 광복회에 대해서 박종훈 선생님은 이제 인물 중심으로 하셨을 거고요. 저는 이제 박상진 의사가 조직한 광복회 그리고 1910년대 독립운동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제가 중심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선생님들 PPT에 없는데요. 제가 칠판에 쓰려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좀 앞에다 넣어 갖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를 보게 되면요. 근대 사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위정척사 사상이라는 게 있고 개화 사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동학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사상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상이고요. 개화 사상은 상당히 진보적인 사상이고 제가 동학은 좀 뺐습니다. 저희 국권회복운동이랑 달라서 제가 이거를 미리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광복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던 1910년대 우리 독립운동의 가장 큰 흐름은 독립전쟁론이라고 합니다. 독립전쟁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독립운동의 결과물이 다 독립전쟁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전쟁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전쟁론을 좀 이해하셔야 광복회를 이해하실 것 같아서 선행학습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위정척사 사상은요. 조선 후기에 선생님들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건 아는데 제가 그냥 다들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위정척사 사상은 조선 후기에 유학자들 있죠. 지배층들, 양반, 유림들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이게 한자로만 보면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건 물리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바른 것이 무엇이냐? 기존의 조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은 바른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 외 것들은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물리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들면 노비제도, 신분제도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나쁜 거죠. 사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개념에는 기존의 조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은 바른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외 것들, 그러니까 근대 문물, 서양 문물 이런 것들은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물리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상, 이걸 우리가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 걸 지키려는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자, 반대로요. 이분들이 사악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서양 문물, 근대 문물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근대 사회로, 근대 국가로 이끌어야 됐다라고 생각했던 사상들을 우리가 개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서양 문물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조선 사회를 근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상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분들. 근데 이 개화 사상을 처음에 형성했던 분들은 박규수 선생입니다. 박규수, 오경석, 이용기 이런 분들이 개화 사상을 형성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개화 2세대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 보세요. 이 위정척사 사상하고 개화 사상은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겠죠. 이분들이 바른 것이라고 했던 것은 이분들은 척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고 이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상은 이분들이 배척해야 될 사상이 되겠죠.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 사상, 그 다음에 진보적 사상. 근데 이 사상이 발전합니다. 국권회복운동기로. 제가 여기다 줄을 글지 몰라서 여기를 1910년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요 화살표 있는 쪽을 1910년. 네. 그리고 여기를 이제 1894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894년에서 이건 학자마다 조금 틀린데 저는 1894년으로 하겠습니다. 1894년에서 1910년 사이를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국권회복운동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1910년이니까 나라 안 뺏겼죠, 선생님들. 그렇죠? 나라도 있고 황제도 있고 백성도 있고 다 있어요.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다 갖고 있는데
이 나라의 권리가 점점 일본한테 빼앗겨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빼앗겨져 가고 있는 나라의 권리를 회복하자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목표는 같아요? 빼앗겨져 가고 있는 나라의 권리를 회복하자라는 목표는 같은데 이 목표는 같은데 방법은 틀려요. 그래서 의병전쟁 계열 분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국권이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네. 지금 비록 힘은 없지만 일제랑 싸울 만큼의 실력은 없지만 일단 무기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장투쟁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거죠. 상당히 급진적인 국권 회복 운동 노선이죠, 선생님들. 그렇죠? 네. 계몽운동 계열 분들은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의 권리가 점점 빼앗겨져 갈까? 일본이 강자고 우리가 약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회 진화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진화론, 생물학적 이론인데 이게 사회학 이론하고 접목된 거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토끼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호랑이가 이기죠. 그러죠? 왜 호랑이가 이기냐? 호랑이가 강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계몽운동가들은. 그래서 왜 우리가 국권이 점점 일본한테 빼앗겨져 간다? 일본이 강자고 우리가 약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해서 국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다? 우리도 그들처럼 뭐가 되면 된다? 강자가 되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들처럼 강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강자가 되는 방법은 뭐다? 학교 세워서 아이들도 가르치고요. 신문 잡지를 만들어서 계몽운동도 하고요. 네, 산업도 발전시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력이 향상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실력이 향상되면 우리도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네, 국권 회복은 저절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의병 전쟁은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의병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체육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본 제국지하고 대한제국의 의로운 병사들이 싸운다고 해서 의병 전쟁. 요거는 이제 용어가 많지 않은데 요 계몽운동은 다양하게 부릅니다. 어떻게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도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 실력을 키워서 국권 회복하자라는 거니까 또 자강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스스로 강해지자. 이해되셨죠, 선생님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목표는 같아요. 국권 회복이라는 목표는 같은데 그 회복하는 방법에 의해서 의병 전쟁과 계몽 운동. 이분들은 무장투쟁, 이분들은 실력 양성. 이해되셨죠? 네.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의병 전쟁이 맞는 것 같다. 선생님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됐어. 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 지금 일제랑 싸울 만큼 힘은 없어. 나가서 무기 들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대비해서 실력을 키우셔야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의병 전쟁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셋, 네, 하나, 둘, 셋, 네 분. 네, 계몽 운동. 네. 그러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왜 한 명이 비죠? 다시 선생님, 의병 전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머지는 다 계몽 운동이신 거예요? 계몽 운동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의병 전쟁이 많네요. 의병 전쟁이 훨씬 더 많네요. 네. 저도 이쪽이 좀 가깝긴 합니다. 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서로 연합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죠? 네. 저희 큰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요새 매일 집에서 먹고 놀아요. 네. 얘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걸 한번 가르쳐봤어요. 하도 역사 공부를 못해서 아빠가 대학 교수인데 역사 공부를 아유 이거 나중에 올라가면 볼 텐데 공부를 좀 해요 얘가. 근데 역사만 조금 뒤쳐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야 국권 회복의 목표는 같은데 이거는 실력 양성이고 이건 이거는 무적신이고 이건 실력 양성이야. 뭐가 맞는 거 같냐? 그랬더니 목표가 같아요? 그래도 같이 하면 되죠. 아 그렇죠. 같이 하면 되죠. 서로 연합해서 하면 되죠. 그죠? 네. 근데 우리 국권 회복의 운동의 한계는 뭐냐면 서로 연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의병전쟁 계열분들은 의병전쟁 계열분들대로, 계몽운동 계열분들은 계몽운동 계열분대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 계몽운동 시기, 요 국권 회복 운동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신문이 대한매일신보라고 어네스 베델이 만든 그 신문. 네, 그 신문도 1907년 이전에는 계몽운동, 의병전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논조로 신문 보도들이 나갑니다. 네, 그 정도로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저 안동에 가면 협동학교라는 학교가 세워져요. 1907년에. 네, 아주 근대적인 학교입니다. 네, 안동 쪽 개화 지식인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실력을 키우자라는 건데
그 안동의병들이 협동학교를 쳐들어가서 선생님들을 죽이는 사건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안동의병들이나 협동학교 선생님들이나 목표는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방법론이 다른데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왜 연합하지 못할까요? 시간적인 싸움.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더 큰 원인은 뭐냐면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선생님들 네, 수준들이 네. 사상적 배경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의병 전쟁은 위정척사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요. 네, 계몽운동은 개와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권회복운동은 네,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누굽니까? 깨닫습니다.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예,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라 망하고 깨닫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더라? 나라가 망하더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 의병전쟁 계열분들하고 계몽운동 계열분들하고 1910년 한일 강제병탄 이후에 연합해서 만든 투쟁 방향이자 이념 체계를 우리가 독립전쟁론이라고 합니다. 요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키워드입니다, 선생님들. 독립전쟁론. 요거는요, 한말 의병전쟁하고요, 계몽운동 계열이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의병전쟁하고요, 네,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겁니다. 저 독립전쟁론은. 네. 이분들 국권회복운동기 때 한계점을 깨닫는 거예요. 의병전쟁 계열 분들. 야, 실력이 부족한데 계속 무력투쟁만 하다가 희생만 치렀다라는 거죠. 계몽운동 계열분들. 야, 실력 키우다가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네, 투쟁 방향이자 이념 체계가 바로 독립전쟁론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나라 망했습니다, 선생님들. 네, 1910년 넘었습니다. 자, 이제 국권 회복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되죠, 선생님들?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독립을 하는 방법은 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독립을 하는데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럼 이건 의병전쟁 걸 차용한 걸까요? 계몽운동 걸 차용한 걸까요? 의병전쟁 걸 차용한 겁니다. 독립을 해야 돼.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방법론은 뭐밖에 없어? 전쟁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의병전쟁 걸 차용한 거죠. 단,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1910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일본 제국주의랑 싸울 만큼 힘을 키운 다음에 전쟁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이제 결론 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조국을 독립시켜야 돼요. 근데 그 독립시키는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는 가능한데 단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다? 일본 제국주의랑 싸울 만큼 힘을 키운 다음에 전쟁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들 여기서 힘을 키운다라는 개념에는 어떤 걸 차용한 게 들어가는 거죠? 계몽운동.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요, 선생님들 이게 우리가 독립운동은 1894년부터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1894년 일본 애들이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빌미로 해서 인천에 상륙하고요. 얘들이 1894년 6월 21일 날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걸 우리가 가부변란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에 저항을 해서 처음으로 의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독립운동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유공자들 포상을 할 때 의병부터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독립운동사는 1894년부터입니다. 네. 자, 그리고 1910년에 한일 강제병탄이 되죠. 네. 근데 독립운동은 1894년이지만 독립전쟁은요. 독립전쟁은 1920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요. 우리 3.1운동 이후에 상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을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독립전쟁의 원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웬만하면 칠판 잘 안 써요. 독립전쟁의 원년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일본 제국주의랑 뭐를 하겠다? 전쟁을 하겠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를 한 겁니다. 교수님, 나라는 1910년에 망했는데 10년에 망했는데 왜 독립전쟁은 1920년부터 합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 이때 뭐 했습니까? 뭐를 했겠습니까? 준비를 한 거죠.
실력을 키운 거죠. 일본 제국주의랑 싸울 만큼 힘을 키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열심히 전쟁을 키웠더니 이제 뭐랑 싸울 만큼 힘이 키워졌다? 일본 제국주의랑 싸울 만큼 힘이 키워졌다라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이라고 선포를 하고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독립전쟁. 봉오동 전투, 그러죠? 네.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선생님들? 청산리 전투. 네. 요게 1920년 6월에 있고요. 청산리 전투가 10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독립전쟁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1920년에 일어나는데 네,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거죠.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랑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키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봉오동 전투에서요. 우리가 일본군 어느 정도 사상자를 냈냐면 150여 명 냅니다. 네. 이건 이제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57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청산리 전투는 이게 또 숫자가 또 다 애매합니다. 네. 뭐 3,400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257명 정도 일본군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그래요. 우리 막 봉오동 청산리 전투 막 되게 막 열심히 배우잖아, 학교에서. 근데 애게 150명, 애게 1,200명,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큰 성과를 낸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죠? 되게 큰 성과를 낸 거예요. 우리 의병 전쟁 하셨던 분들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네,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본 제국주의 군대랑 거의 상대가 안 되죠. 무기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 체계 때문에. 우리는 뭐 주로 죽창, 낫 뭐 이런 거고요. 화승총 정도 갖고 다니죠. 화승총 정도 갖고 다니는데 일본 애들은 제국주의 군대잖아요. 뭐 1분에 5발 연발이 가능한 무라타 소총 뭐 이런 거 갖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의병 전쟁 때는 아주 희생을 많이 내죠. 우리 의병들의 주 무기가 화승총이라는 건데요. 그 포수 이분들이 이제 산에서 곰 잡고 호랑이 잡던 그 총.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한번 한 다음에 총알 넣어서 이렇게 팍 쏘는 총 있잖아요. 그걸 화승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 의병들의 주력 화력이에요. 그런 총을 갖고 싸우는 의병 부대하고 그것도 한 30%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총을 갖고 있는 의병들하고 제국주의 군대랑 싸우니까 이게는 일방적으로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화승총이라는 것도요. 이게 우리 의병들은 근대식 총을 총알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있잖아요. 집에 있는 뭐 쇠붙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빠요. 그러면 쇠 조각이 조그맣게 뽀개지겠죠. 요거를 화약에 버무려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주먹밥에서 밥이 화약이고 김이 파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팍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대식 총이라는 게 한 발이 쫙 나가야 되는데 우리 화성총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총구를 떠난 순간 산탄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퍼져요. 수류탄처럼. 그러니까 이게 효력사가 안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이 총은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의병들은. 그렇기 때문에 장마지면 또 전투가 안 되고요. 네, 비 오는 날 전투가 안 됩니다. 또 2인 1조로 쏴야 되고 불 붙여야 되고 가장 큰 한계는 야간 전투가 안 됩니다. 야간 전투. 불 붙이는 순간 본인이 타겟이 됩니다. 네. 그런 전투를 하다가 우리가 이런 전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뭐다? 독립전쟁론의 결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학교에서 제가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수님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요 우리 독립군들이 지형지세를 잘 이용하고 엄폐와 은폐를 잘해서 하던데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대식 무기체계로 무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전과를 낼 수 없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독립전쟁론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를 다 이해하시면 이제 광복회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독립운동사가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흘러가고요. 네. 의병전쟁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말 의병전쟁인데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제히 침략에 맞서 무력항쟁한 민족운동, 이걸 우리가 의병전쟁이라고 합니다. 네. 1894년 일제가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갑오 변란을 계기로 해서 일어나고요. 네. 되게 의병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4시기로 구분을 해요. 갑오의병, 을미의병, 을사의병, 전미의병. 네. 1894년, 95년 갑오병. 이거 간지를 딴 거죠, 선생님들. 1894년 갑오년, 네. 95년 을미년, 5년이 을사년, 네. 7년이 정미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전기의병이라고도 하고요. 을사의병을 중기의병, 후기의병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되게
이렇게 네 시기로 구분하죠. 요거는 이제 가부 변란이 원인이 되고요. 요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을미사변하고 을미개역, 단발령, 변복령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거고요. 을사병 가장 큰 원인은 을사늑약입니다. 일제가 우리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이고요. 정미유병은 군대 해산, 고종의 강제 퇴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4시기 동안 열심히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군사 집단이죠. 이걸 우리가 의병전쟁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의병전쟁 사진요. 한말 의병들의 모습. 계몽운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화지식인이 중심이 된 겁니다. 개화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거고요. 목표는 뭐였다? 실력 양성입니다. 실력을 양성을 해서 뭐를 하자?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 개화를 통해서 뭐를 이룩하자? 자강을 이룩하자라는 거죠. 자강을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도 부른다고 해서 선생님들? 아이고 실력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냈네요. 실력 양성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실력을 키우면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처럼 강자가 되면 국권 회복은 저절로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제 선생님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 계몽운동. 우리 이 당시에 뭐 황성신문이라든지 대한매일신보라든지 이런 신문들이 열심히 국권 회복운동 전개하고요. 국제보상운동 들어보셨죠? 나라비 각기운동. 이것도 계몽운동입니다. 교육운동. 학교에서 학생들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전국에 막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지역에 가면 100년 넘는 학교들 있는 경우 있는데 그게 되게 이제 계몽운동 당시에 어제 들으셨죠? 박상진 의사가 오늘 들으셨죠? 박상진 의사가 어디 졸업하셨다고요? 양정우수.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양정우수. 신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민족 종교운동, 뭐 천도교니, 대종교니 뭐 이런 민족 종교운동들이 나고요. 국학운동,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이 계몽운동 계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계몽운동은 보시면 알겠지만 무력 투쟁을 하자라는 건 아니죠, 그죠? 신문 잡지 발행을 하고 나라비 각기 운동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투쟁적, 무장 투쟁적 성격은 없고 의병전쟁은 투쟁적 성격이 있고 이분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실력을 켜서 뭐 하자? 자강을 하자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계몽운동 좀 한계가 있어요. 의병전쟁의 한계라는 건 간단하거든요. 무력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정신이야 일제를 앞서는데. 근데 이 계몽운동은 투쟁성이 좀 많이 결여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제랑 싸울 만큼 힘을 키우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힘을 키웠어. 그들하고 싸울 만큼 힘을 키웠어. 그래서 이만큼 왔더니 일제는 저만큼 더 강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것보다 걔들이 더 많이 강해져. 그러니까 그들을 극복할 만큼의 힘을 키우자라 그랬는데 우리도 힘을 키웠는데 그들은 더 강해졌어. 그랬을 때 대안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선생님들. 의병전쟁은 선 국권 회복, 후 실력 양성하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렇죠? 먼저 국권 회복하고 나중에 실력 양성하면 된다는 거고, 계몽운동 계열 분들은 선 실력 양성, 후 국권 회복이죠. 근데 그 실력 양성이 안 됐을 때는 국권 회복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국권 회복 운동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한계 투쟁성이 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독립전쟁론.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권 상실에 직면해서 한말 국권 회복의 한계점들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무장 실력 양성론, 계몽운동하고 직접적인 무장투쟁론이 연합해서 만든 투쟁 방향이자 이념 체계. 이걸 우리가 독립전쟁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생략하고 선생님들, 그러면서 이 독립전쟁론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냐면 요 맨 밑에가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국외에서는요,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간도, 북간도, 뭐 연해주 지역, 뭐 중국 간내 이쪽 지역에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됩니다. 대표적인 게 서간도 지역에 만들어졌던 신흥무관학교. 그게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죠. 신흥무관학교가 1911년에 만들어져서 1920년까지 우리 독립군들을 3,500명 배출하거든요. 그게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되고요. 서간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만주 지역이라든지 다 건설되고, 국내는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냐면 비밀단체들이 조직이 됩니다. 왜 비밀단체냐면 1910년 한일 강제병탄이 되면서 일본 애들이 무단 통치하잖아요. 헌병경찰제도 수용하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식민지배 시작하면서 식민지 조선을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서 무단 통치를 하면 식민지 조선인들은 순응하고 따라올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우리 민족을 물러본 거죠. 네. 네. 헌병 경찰 동원해서 무단 통치를 한다고 한다면 네, 식민지 조선인들은 네, 순응하고 자발적으로 식민지배에 협조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독립운동 결과물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 애들이 문화 통치로 전환을 하죠. 예, 그래서 1910년대는 비밀단체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는. 예, 합법적인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많은 비밀단체들이 조직이 되는데 이 비밀단체들이 주로 활동했던 것들은 뭐냐면 국외 독립운동기지 지원 활동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비밀단체를 활동을 하지만 여기서 군대를 양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독립전쟁론으로 합쳐진다고 그랬잖아요. 1910년대는. 근데 이게 바로 합쳐지는 건 아니고요. 예, 시간적 흐름이 있습니다. 시간적 흐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있잖아요. 1910년대 초? 1910년대 초는 의병전쟁 계열하고 계몽운동 계열이 네, 따로따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말 국권회복운동 당시에 의병전쟁하고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하지 못했던 것처럼 1910년, 11년 넘어가면서 독립운동 단체들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단체들도 서로 계열별로 의병전쟁 했던 분들은 의병전쟁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 만들고요. 계몽운동 계열 분들은 계몽운동 계열 따로따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1910년 딱 망하면서 국망이 되면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엇잘로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적 흐름이 있는데 처음에는 따로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의병전쟁 계열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립의금부라고. 네, 요거는 예전에는 이제 임병찬 선생님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게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 현행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곽한일, 이식, 임병찬, 요 의병전쟁 하셨던 분들이에요. 임병찬 선생님은 태인 의병을 하셨던 분이고요. 네, 곽한일, 이식 이분들은 이제 충청도 홍주에서 홍주병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 특징이 다 면함 최익현 선생님 제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면함 최익현 선생님 제자. 네.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고정의 밀명을 받아서 조직한 단체가 독립의금부입니다. 네,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독립의금부가. 요건 이제 서울에서 만들어지고요. 고정의 밀명을 받으니까 서울에서 만들어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의병들이 많이 활동했던 지역들 있죠. 호남의병,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 그래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 독립의군들이 확보되기 시작을 하면서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풍기광복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경북 풍기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풍기가 그 정감록 거기에 십승 지지에 들어가 있대요. 거기가 그렇다네요. 그 은거하기 아주 좋은 곳이래요. 나라를 뺏기면서 정말 많은 우국지사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좋은 곳을 이제 찾아서 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북 풍기고. 네. 사람들이 풍기하면 인삼 생각하잖아요. 예, 저는 풍기광복단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주로 뭘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은거하기 좋은 곳이래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은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 의병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 있죠. 한말 의병전쟁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 의병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 의병전쟁 계열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최기중, 양지한, 강병수 이런 분들이 뭐 이강년 의진이라든지 산남 의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풍기광복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네, 이건 1913년 1월이고요. 이건 1912년 9월이고. 네. 또 있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이 국내 독립운동 단체는 초창기 때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민단조합이라고 여기는 이동화, 이은영, 김남은 이런 분들인데 네, 이분들도 경북 지역에서 의병전쟁 하셨던 분들이에요. 의병전쟁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중심돼서 민단조합이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네. 이게 무슨 협동조합이 아니고요. 독립운동 단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합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의금부, 풍기광복단, 민단조합 이런 단체들은 의병전쟁 계열분들이 만든 독립운동 단체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2년, 13년, 15년. 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이게 독립의금부가 1912년 1월에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고종이 이제 밀지를 내리거든요. 독립의금부를 만들어라. 그게 1912년 8월이에요. 그래서 1912년 8월에 서울에서 제야 유생들이 모임을 가져요. 모임을 가져서 모든 정권을 위임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요거 논문 쓸 때 1912년 8월로 해야 되느냐, 9월로 해야 되느냐 이게 참 고민했었어요. 다 같이 모인 날로 해야 되느냐, 출범한 날로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이제 9월로 했는데
그러면서 정권을 위임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독립의금부원들을 모집을 할 때 이렇게 사령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임금이 명령서가 내려가는 거예요. 칙령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1912년에 만들어져서 1912년, 13년, 14년 다 이렇게 칙령이 내려가요. 광무 18년 이거 아마 고제만 1913년 아니면 14년일 거예요. 아니, 광무는 1907년에 끝났는데 광무.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융이었잖아요. 18년. 아, 그 얘기가 융이 요게 선생님 칙령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요 고종의 밀명인데 요게 독립의금부가 고종이 했느냐 순종이 했느냐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칙령을 보게 되면 광무라는 연호를 쓴 칙령도 있고요. 융이라는 연호를 쓴 칙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덕수궁, 창덕궁. 그러니까 창덕궁이냐 덕수궁이냐에 따라서 예, 왕명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융이라는 칙령, 연호를 쓰는 칙령도 있고 융이라는 걸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저희는 이제 고종이 했다라고 그러는데 기록들을 보면 고종이 했는지 순종이 했는지 명확하진 않게. 예, 그래서 광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융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광무를 썼다라는 건 이제 고종의 밀명을 뜻하는 거고요. 이 독립의무 자료들을 보게 되면 융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말씀이시구나. 네, 제가 이해를 잘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광무 쓰는 경우도 있고 융이 쓰는 경우도 있고. 예, 딱 도장 찍어서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그 많은 독립의원들마다 이게 다 고종이 찍진 않겠죠. 융이 쓰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독립의금부를 만든 그 본부 조직 차원에서 여기서 이제 의병했던 분들한테 그냥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위를 세우려다 보니까 왕명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광무나 융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네. 예? 이건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 일본 애들이 만든 고등경찰요사라는 곳에 한 20여 명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 임병찬 선생이 쓴 그 도논유고라는 곳에 명단이 나오거든요. 1913년, 14년 이때 전국 대표들을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300여 명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다 인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고 뭐 의병하셨던 분들 그냥 막 이름 기록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아닌데 가장 많은 인원은 전라도 쪽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그 전라도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같이 의병하셨던 분들 이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이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도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300여 명의 명단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인물도 있지만 되게 모르는 인물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일본 애들 고등경찰 요사에 보면 네.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한 30명 정도, 20에서 30 정도. 근데 거기도 확인되는 분 있고 안 되는 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광무. 저는 그 선생님 질문이 나라를 뺏겼는데 그릇뜻인 줄 알았더니 고종이냐 순종이냐 요 말씀이셨던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광무는 끝나죠 그때. 근데 이때 고종 왕제 살아 계시니까 실제로 밀명이 융이 순종 왕제냐 고종 왕제냐는 이건 정확하진 않고 근데 되게 고종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봤더니 광무가 제일 많아요. 네. 이렇게 의병전쟁 계열분들만 만드시는 건 아니고 네, 계몽운동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달성친목회라는 거예요. 네, 이게 1913년 대구에서 조직이 됩니다. 이 조직은요, 제가 1913년이라고 쓰긴 했지만 실제로 이 달성친목회는 1908년에 조직된 거예요. 국군회복운동기 때. 그랬다가 네, 1913년 다시 재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시다가 다시 조직되신 거예요. 달성친목회. 여기는 경북 지역의 계몽주의적 성향의 인물들이 조직을 합니다. 서상일, 이신영, 남영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개화 지식인들, 계몽운동가들이 만든 독립운동단체. 네.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이제 실제 연구로 들어가면 조선국권회복단이 1914년에 만들어졌다, 15년에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없는 단체다 이렇게 여러 학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정설로 알려진 걸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네네.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거는 13년설이 있고 15년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최근 15년이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달성 친목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1915년에 네,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도층이 같으시죠? 네, 이렇게
나뉘어서 조직이 됩니다. 네. 물론 이 단체 외에 단체들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의병전쟁 계열은 독립의금부, 풍기강북단, 민단조합 이런 단체들이 의병전쟁 계열의 단체가 되고요. 계몽운동 계열의 대표적인 단체는 달성친목회, 조선국권회복단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권회복운동기 때 서로 연합하지 못했던 것처럼 네, 계몽 요 1910년대 들어가서도 별도의 단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독립운동 계열, 의병전쟁 계열하고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단체가 광복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커요. 이 단체가 광복회가. 네. 광복회, 의병전쟁 계열하고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최초의 단체가 됩니다. 네. 제 박사학위가 여기입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초청 받았나 봐요. 강의도 잘 못하는데. 네. 그래서 이 광복회가 의병전쟁 계열하고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최초의 단체가 되고요. 1910년대 단체라는 겁니다. 네. 여기는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앞에 들으셨을 테니까 박상진 의사. 네. 뭐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앞에 박중원 선생님 강의하셔서도 또 한 번 강조를 드리면 이렇게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 서로 사상이나 투쟁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요 두 계열이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 박상진 의사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전에 잘 들으셨으면 이 박상진 의사는 의병적 성향도 있고 계몽적 성향도 있고 네, 이런 성향이 두 계열이 연합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박상진 의사 오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 사진 보여주셨습니까, 박중원 선생님이? 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여기 다 논이었는데 아파트가 돼 있어요. 네. 내가 그때 여기다 땅을 좀 살 걸 그랬어요. 네. 박상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독립자금으로 투자하시고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우리 뭐 우당 이영 선생님 집안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집안이긴 한데 그 외의 분들 박상진 의사 집안도 정말 많은 재산을 다 기부하신 거죠. 독립자금으로. 네. 자, 요거 하나 꼭 좀 기억하시겠습니다. 네, 광복회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만나서 연합해서 만든 네, 국내 독립운동 단체. 이해되셨죠?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네. 박상진 의사가 만든 광복회라는 단체는 이 광복회라는 단체가 지금 우리 현행 교과서에는 대한광복회로 되어 있는 단체예요. 네. 근데 요즘 연구들은 이제 대한자를 빼고 원래 단체 이름으로 가자. 원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든 자료에는 대한자가 없어요. 원래 자료들은 대한자가 없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대한자를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름은 돌아가자. 그래서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행 우리 교과서에는 대한광복회로 되어 있는 단체라는 거. 네.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1915년 7월 15일에 만들어집니다. 요게 음력입니다, 선생님들. 음력이고요. 대구 달성공원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요 1910년대 달성공원입니다. 네. 자, 여기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도식적으로 그려봤는데 본부 조직이 있고요, 선생님들. 본부 조직이 있고요. 요 본부 조직의 핵심적인 인물이 요분 박상진 의사. 네, 이분 때문에 만들어지니까 이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요 위에 있죠. 풍기강북단이나 민단조합, 독립의금부 넣어도 됩니다. 제가 빠뜨렸네요. 요 위쪽 분들은 의병전쟁 계열이고요. 네. 여기 앞에 지금 달성친목회, 조선국권회복단, 그다음에 서북지역 조직도 참여. 여기도 계몽운동 계열 분들이 참여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본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본부죠. 네, 본부인데 사령관에 박상진 의사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휘장으로 이제 우재룡, 권영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무부장으로 최준 선생이 있고요. 사무총괄로 이보고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본부 조직은 이 정도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요 사령관 박상진 의사하고 지휘장입니다. 우재룡, 권영만 이런 분들인데 이게 뭐라고 될까? 이 우재룡 의사나 권영만 의사는 대표적인 의병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에요. 대표적인 척사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박상진 의사하고 연합을 해서 이걸 만든 거죠. 본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우재룡이라는 분은 산나무진이라고 네, 정미의병기 때 경북 지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의병진이에요. 거기 참여하셨던 의병장인데 체포되시죠.
체포되셔서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무기징역형을 받는데 일본 애들이 1910년 한일 강제병탄이 되면서 네, 우리 독립운동가들 풀릴 때 감면을 받아서 나오시거든요. 근데 우재룡 의사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이 되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독립운동의 길로 다시 응거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도 안 만나요. 본인이 의병 전쟁을 했으면 전쟁에 승전을 해서 나라를 빼앗기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국망의 책임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나라를 빼앗긴 죄인, 자기들이 열심히 의병 전쟁했는데 나라를 빼앗겼던 죄인, 그래서 응거를 하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안 만나줬는데 박상진 의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 박상진 의사의 선생님이 왕산 허희 선생님이거든요. 대표적인 의병장이죠. 서대문 형무소 순국 1호. 예. 아, 왕산로가 있구나, 서울에는. 네. 13도 창의군 들어왔다. 예. 그 왕산 선생님이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우재룡 의사도 산남의진 의병장이고, 예, 그 왕산 선생님이 산남의진에 자금도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부터 일단 박상진 의사가 뭐라고 될까? 버프 이런 게 있었겠죠. 왕산 허희 선생님의 제자, 본인이 존경하던 의병장. 그러다 보니까 박상진 의사가 의병 전쟁 참여하셨던 분들을 네, 설득을 하셔서 참여하십니다. 이분은요, 아예 주소를 박상진 의사 집으로 옮겨요. 같이 사세요. 평생 동지가 됩니다. 집에 같이 판결문 보면 집 주소가 같아요. 네, 여기 앞쪽. 그 정도로 아주 밀접한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박상진 의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재룡 의사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결합에는 의병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쪽 달성 침묵회나 조선 국권 회복단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이제 같이 들어오신 개념이 되는 거고요. 네. 아, 그거 물어보시더라고. 네. 이런 비밀 단체를 조직을 하는데 왜 공원에서 만드느냐?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비밀 단체를 만드는데 왜 공원에서 만들어? 다 들키려고.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910년대예요. 헌병 경찰들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저 시골집에 이성욱 집에 막 사람들이 모이면 다 잡혀요, 한꺼번에. 오히려 더 들키기 쉬워요, 시골에서 하면. 지금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공원이에요. 그냥 우리 공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결성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1915년 7월 15일 날 대구 달성공원에서 결성식은 하지만 이미 다 단원들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번 모이신 거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될까? 공식 출범식.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사전 작업은 다 돼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모여야 되잖아요. 이때 박상진 의사가 경주 사시거든요. 경주 박상진 집에 그 많은 인원 모이면 다 잡히죠,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이 가장 편리한 거,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구. 그다음에 이제 아무 의심 안 받고 모일 수 있는 곳 공원. 음식점에 모여도 좀 불안하죠. 이때 결성식 몇 명이 모였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대구 달성공원에서만 모이셨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공원이 가장 유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단체 가장 큰 특징, 뭐를 실현하려는 단체였다고 해서 여러분들? 독립전쟁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국내 독립운동 단체는 국외 독립운동 단체 지원, 국외 독립운동 기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참 독특해요. 이 독립전쟁론을 국내에서 실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회가 가장 큰 특징 두 개를 말하라 그러면 의병전쟁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했다라는 거. 이건 이제 박상진 의사의 성향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1910년대 독립운동 전략인 독립전쟁론을 국내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국외에서 실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네, 보시면 압니다. 네. 투쟁 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분들 대단하십니다. 무력 준비, 군자금 모집, 무장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관 양성, 사관학교를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관들, 독립군 장교들을 양성한다는 거죠. 군인들은 의병들 있지 않습니까? 의병들, 또 해산된 군인들, 또 만주로 이주한 이주민들, 요분들로 군인을 양성하고요. 무기를 구입한다라는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이게 가만히 보시면 신흥 무관학교랑 비슷하죠, 선생님들 느낌이. 예.
기관 설치, 국내 국에다가 연락 거점들을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행영부라고 그래서 친일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행영부를 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단체가 정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의열투쟁 하잖아요, 선생님들. 1920년대 들어가면 김원봉의 의열단, 30년대 들어가면 한인애국단 이런 의열투쟁 단체들이 나오는데 그 선구적인 역할을 또 여기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력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뭐를 한다? 독립전쟁을 실현한다. 그러니까 무력이 완비되면 누구하고 전쟁을 벌인다? 일본과 전쟁을 벌여서 독립을 쟁취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꾹 짜면 독립전쟁론이죠. 독립전쟁론이죠. 간단합니다.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해서 만주로 보내. 그리고 만주본부에서 사관학교를 만들어. 거기서 군인들을 양성을 해. 무기를 구입을 해. 그래서 군대가 양성되면 누구랑 전쟁을 한다? 일제랑 전쟁을 한다. 가장 큰 목표를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국내에서 대구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뭐를 수행하려고 했다? 독립전쟁론을 실현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회가요, 선생님들. 이게 1915년 7월에 만들어지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만주 거점을 설치해요. 길림광복회.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는 국내 조직이죠. 그런데 독립전쟁을 실현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만주 본부를 만듭니다. 길림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걸 광복회 만주 본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광복회 만주 본부인데 길림에 만들어졌어요. 길림에. 그래서 저는 길림광복회라고 합니다. 근데 별도의 단체는 아니고요. 광복회 만주 본부인데 길림에서 만들어져서 그냥 길림광복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1915년 12월에 만듭니다. 지금 7월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조직된 지 4개월 만에 아니구나 8, 9, 10, 11, 12 5개월 만에 만주에다가 만주 본부를 만듭니다. 제일 먼저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독립전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국내에서 군대를 양성할 수는 없죠. 1910년대니까. 자, 자금하고 인원은 국내에서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대는 만주에서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주에다가 기관을 설치한 겁니다. 기관을.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설치한 이유가 있겠죠. 5달 만에. 네. 총사령의 박상진 의사가 네, 이분입니다. 우재룡 의사라고. 초상합니다. 초상합니다. 네. 이분을 만주에 파견하세요. 길림으로. 그래서 이분이 가서 손일민, 주진수 이런 분들하고 네, 길림 광복회를 조직을 합니다. 네. 여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국내 조직은 총사령 박상진 의사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만주 본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부사령 제도를 둡니다. 총사령은 국내, 만주는 부사령.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국내 조직, 국외 조직 이렇게 나누는데 국내 조직은 박상진, 국외 조직은 이진용. 자, 국내는 자금 모집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고 만주에서는 독립군 양성하고 이원 체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진용 선생이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네, 체포되세요. 군자금 모집하시다가. 그래서 광복회에서 만주 책임자로 다시 보내는 분이 바로 김좌진이에요. 선생님들 알고 있는 그 김좌진이에요. 이 김좌진이 광복회원이에요. 광복회원이신데 국내에서 자금 모집하다가 일제한테 추격을 당해요. 이제 추적이 들어와요. 근데 때마침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복해서 활동하던 김좌진을 광복해서 만주 길림으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알석하게도 김좌진은 아는데 박상진은 몰라. 참 슬프죠. 사실은 광복해서 파견한 거거든요. 파견한 건데 우리 김좌진 장군은 다 아는데 왜 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고 그 배경이 뭔지도 모르시는 거죠. 이건 역사는 가정하면 안 되는데 만약 이때 파견 안 했다? 글쎄요. 청산리전도 북로군정서 우리 대한군정 누가 지도를 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김좌진은 아는데 네, 파견하신 분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 아, 제가 김좌진 책도 써서 김좌진을 조금 압니다. 조금. 네. 네. 아, 이거 왜 만들었다고요? 사관학교 설치하고 군대양하고 무기 조절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그 산나무진에서 활동했다 박상진 의사 집으로 아예 주소를 옮길 수 있다는 분. 거의 뭐 의형제처럼, 실과 바늘처럼 활동했던 분입니다. 네. 주로 만주를 많이 오가세요. 박상진 의사는 국내에서 계속 총책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국내를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가장 많이 만주하고 국내를 연결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조직이요 어느 정도냐면 전국 지부를 확보합니다. 전국 지부. 이게 1910년대 독립운동단체는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거든요. 뭐 풍기면 풍기광복단, 뭐 그 대구면 달성천국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조직의 가장 큰 특징 전국 조직이라는 겁니다.
전국적인 1910년대 독립운동단체에서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다 지역적 한계가 갖고 있는데 보십시오.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때 남북도를 안 나누고 그냥 충청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팔도 지부가 만들어집니다. 지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청도 지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충청도 지부는 김한종 의사시거든요. 이분 이제 홍지병에 참여하셨던 분인데 예, 광복회에 참여를 하세요. 그럼 지부장으로 임명하라는 거예요. 충청도 지부장. 그럼 이분은 충청도 지역에 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의병전쟁 계열이라든지 독립운동 했던 분들 있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 지부를 만드는 거죠. 본부에서 모든 걸 총괄할 수는 없고 각 지역에다가 지부장들을 임명을 하는 거고 그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부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팔도에 다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이 알려진 최기종 아까 풍기광복단 참여하셨던 분들이죠. 이분이고, 네, 이건 전라도 지부고요. 네, 충청도 지부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네. 활동 거점들도 설치를 해요. 활동 거점. 네. 이게 국내에는요, 영주에 대동상점이라는 걸 만들고요, 삼척 미국상 만들고요, 광주 여기 경기도 광주입니다, 선생님들. 네. 미국상 만들고 충남 예산에 미국상, 연기 지금 세종 예, 미국상 만들고요, 인천에도 미국상을 만들어요. 네. 그게 지금 중국 단둥 아시죠? 신의주 앞에 예, 거기에 안동여관 또 삼달양행 그다음에 상원양행 이런 9개 거점들도 만들어요. 선생님들 이걸 보시면서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들으셨어요? 상점 이거 자파점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 뭐 이런 거. 네. 미국상 예, 쌀집이죠. 쌀집이고요. 여관 네, 자파점이에요. 활동 거점들이 다 여관이나 쌀집이나 뭐 이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위장상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를 들면 충청도 지부원이에요. 근데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무기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골 집에 외부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금방 일제경찰한테 들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장상점들을 만드는 거예요. 쌀 사러 가는 거야. 쌀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쌀집에 쌀 사러 가는 사람을 누가 의심하진 않겠죠. 자파점 가는 거예요. 요가 묵으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 일제 감시를 피하려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장상점들을 설치를 해요. 네, 활동 거점들은 다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미국상이 많으시죠. 미국상. 예, 가장 편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쌀가게. 특히 미국상이 많은 이유는 이게 미국상은 현금 동원력 있잖아요. 실제로 위급할 때 자금. 네, 그런 차원에서도 미국상을 많이 만듭니다. 위장을 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금 문제도 있고. 네. 물론 총괄은 본부에서 합니다. 본부에서. 네. 네, 대동상점입니다. 대표적인 위장상점 제가 영주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검증이 된 겁니다. 제가 주소를 써온다는 게. 네. 이게 영주 시장 안에 있었던 거고요. 대표적인 거 하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풍기, 영주 요쪽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참여했던 활동 거점입니다. 네, 경부 영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아까 광복회가 제일 먼저 길림 광복회 조직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자금도 여기서 됩니다. 네, 자금력이 있었던 비밀 거점입니다. 네. 근데 직업들을 보시면 되게 교사 분들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에 있는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이 대동삼점의 구성원들이었었어요. 네, 군자금 모집입니다. 어느 시대를 가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 자금입니다. 우리 독립운동도 자금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광복회는 특히 더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의 재산을 기부해요. 박상진 의사 집안도 기부한 대표적인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부원들도 기부를 하는데 지금 보세요. 만주에서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독립전쟁을 구현하려고 했던 이런 단체인데 본인들 재산 기부해서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 모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금 모집을. 이제 대표적인 게 현금 수송마차 공격입니다. 경주 우편마차 습격 사건이라고. 네, 요게 경주에 있는 다리인데 지금은 요게 신다리 구대 요쪽에 나무다리에서 효연교라고. 네. 요 사건은요.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광복회원들께서 이제 우재룡 또 나오시네요. 우재룡 권영만 이 두 분이 경주에서 그 주변에 있는 세계군 세금을 모은 돈이 있어요.
요걸 이제 대구로 운송하는 거예요. 우편마차가. 요 우편마차가 운송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요. 그래서 권영만 의사께서는 그 우편마차 마부 집에 가서 내가 너무 아픈데 대구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좀 태워달라고 그래요. 이 우편마차에. 근데 원래 우편마차는 외부인 타면 안 되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말하면 현금 수송 차량에 외부인이 타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태워줘요. 그 마부가 태워주고요. 우재령 선생님은 미리 여기 가서 이 다리를 끊어놔요. 이게 나무 다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차가 이렇게 못 지나가죠. 못 지나가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려서 갈 때 자금을 탈취를 합니다. 8,700원. 네. 네. 꽤 큰 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운산금공에서 이제 현금 수송마차도 공격을 하고요. 네. 일본인 소유의 광산을 공격도 합니다. 네. 요런 일들을 하세요. 요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에도 한계가 와요. 이렇게 해서는 군대를 양성할 만큼 자금이 안 되겠죠. 8,700원 뭐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다? 의연금 모집입니다. 의연금 모집입니다. 네. 광복회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보면 본인들은 재산도 기부에 목숨 바쳐 독립투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전국에 부자들 많잖아요. 부자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기부금을 좀 받아보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독립전쟁을 벌이겠는데 그 조금 기부할 수 있을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전국의 부호들한테 의연금 통고문을 보내고 그 의연금 통고문을 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의연금을 받아보자. 제가 봤을 땐 좀 순진하셨던 듯해요. 제가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글쎄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처럼 그렇게 다 민족적이고 애국적이면 우리가 1945년에 독립됐겠어요? 더 일찍 됐겠죠. 일제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분들은 의연금 통고문을 보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의연금을 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자산가, 부자들 조사를 해요. 이렇게 통고문을 보내. 우리는 이런 단체인데 이런 독립운동을 한다. 의연금을 내주면 우리가 독립자금을 쓰고 나중에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통고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날짜가 지정돼 있거든요. 며칠 날 간다고? 그러면 가서 의연금을 수령하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산가 조사하고 통고문 발송하고 가서 수령해 온다. 그래서 대자산가, 돈이 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포고문, 그러니까 통고문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복해서 보낸 것은. 포고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경고문, 고시문, 그 다음에 경고문, 뭐 이런 거, 경고문.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본부에서 보낸 건 포고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국을 총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부마다 자산가들 조사를 해요. 돈 많은 사람들. 네. 그래서 대자산가들한테 포고문을 발송을 합니다. 포고문 내용입니다, 선생님들. 여기 잠깐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광복회는요, 비밀단체잖아요. 활동하실 때도요, 네. 영화 무슨 미션 임파서블 보는 것 같아요. 서로 연락을 하거나 명단 전달을 할 때는 그 종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종이에다가 소금물로 글씨를 써요. 소금물. 뭐 비밀스러운 거 전달할 때. 그럼 그냥 보면 글씨가 없죠. 근데 불에 쬐면 글씨가 드러나요. 저도 놀랐어요. 실제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붓으로 소금물에다 이걸 안 해. 소금물 묻혀서 써요. 그러면 그냥 흰색 종이잖아요. 근데 이거 불에 이게 열을 가잖아요. 그럼 글씨가 드러나요.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달하다가 들켜도 백지잖아요. 이해하신 거죠? 네. 그리고 서로 광복회원들끼리만 아는 은어를 써요. 우리 그냥 이렇게 말할 때도 못 알아듣도록. 뭐 광부 한 명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건 회원 한 명이 더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어도 쓰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아주 비밀스럽게 움직이셔요. 네. 그래서 보냅니다. 경상도 자산가 조사하고요. 충청도 자산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고문은 국내에서 발송하지 않아요.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우편으로. 우편 소인이 찍혀요. 그러면 체포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우재령이 또 나오시네. 네, 이분이 중국 단둥, 신의주 이런 곳. 예. 국외에서도 보내고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보내요.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되게 비밀스럽게 움직이신 거죠. 네. 충청도 것도 보냅니다. 네.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는 경고문, 고시문. 이거는 이제 본부에서 보낸 거고요. 지역별로 소자산가들.
재산 많은 사람 말고 좀 중산층 이런 사람들한테도 자금 모집을 하는 걸 보내요.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눈물 나려고 그래. 제가 잔 한 장만 쓰겠습니다. 네. 이게 통고문이 가잖아요. 통고문이 가면 이제 의원금 배당금이 있어요. 본인이 이게 무슨 저 같은 사람한테 10억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 이제 기부액이 적혀 있고요. 이름 적혀 있고 가는 날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어요, 선생님들. 접어서 요거를 반 잘라요. 자른 걸 요쪽은 광복회원이 갖고 있고요. 요 원본은 통고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합쳐보는 거예요. 이거 받은 사람하고 우리가 뗀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받으러 간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합표를 가지고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정 금액이 적혀 있고요.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광복회원들은 다 의원금 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통고문들이 거의 다 회수돼요. 거의 90% 이상 회수가 돼요. 받은 사람들이 다 신고한 거예요. 헌병대다가.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광복회원들은 다 자발적으로 낼 줄 알았더니 이게 다 헌병대 회수가 됐어. 거의 다 됐다고 보셔도 돼요. 뭐 그렇게 안 한 사람분들도 고민했을 거야. 다 헌병대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뭐라고 될까? 자기들은 목숨 바쳐서 투쟁하고 있는데 그 작은 의원금을 내달라는 그 통고문을 다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원금 통고문들이 광복회가 해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안타깝죠. 일본 애들은요 무지하게 긴장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 식민지배를 시작했어요. 헌병경찰과 그 군인들 동원해서 무단 통제하면 순응하고 쫓아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1916년서부터 전국에 의원금 통고문이 날라오기 시작하네. 자기들이 광복회원이라고. 예. 근데 단체 이름이 또 뭐예요? 광복이요. 광복이요. 일제가 긴장하기 시작을 했죠. 당연하죠. 그래서 1917년, 18년 초 이때 들어가면 일제 모든 경찰들이 광복회원에 집중을 합니다. 이때는요 전국의 모든 경찰들이 광복회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일본 애들도 머리가 있죠. 얘들이 뭘 의심을 사냐면 광복회 통고문이 전국에서 배달이 됐는데 의원금 받는 사람들 주소가 정확해. 되게 정확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정확해. 이름도 정확하고. 그리고 의원금 액수를 봤더니 그 사람 사는 정도에 비례해. 이해되셨죠? 이거는 그 지역에 광복회원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가 무슨 동인가요, 선생님? 동 이름 뭐죠, 여기가? 수유동? 대전 유성에 사는 제가 수유동의 부자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주소를 어떻게 알아요? 즉 통고문을 봤더니 주소가 정확하고 배당금 액수가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 지역에 광복회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통고문을 받은 사람들 지역에는 광복회원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고문이 가장 많이 온 곳을 조사를 해봤더니 충청도 천안이에요. 이 통고문들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제 모든 경찰들이 1918년 1월에 충청도를 집중하기 시작하고 천안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통고문 때문에 이게 때문에 들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충청도 지부원 중에 장두환 의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은 옥사하세요. 일본 애들이 잡혀가서 재판 받으시다가 옥사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애들이 죽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어쨌든 옥사하신데 이분은 젊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일제 경찰이 계속 광복회원들을 찾아다니는데 누가 광복회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장두환 의사 이분은 자주 집을 나가. 근데 집을 나가면 한 달도 있다 오고 뭐 2달도 있다 오고 그래. 그리고 이 집안에는 웬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장두환 의사 집을 열심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때 충청도 집에서 친일 면장 처단 사건이 벌어져요. 친일파 처결을 해요. 충청도 지부에서. 근데 그때 장두환 의사가 집에 없었어요. 일본 애들이 습격한 거예요. 장두환 의사 집.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광복회 통고문, 용지, 명단이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복회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법을 좋은 아이디어긴 했는데 이게 부호들이 협조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광복회가 해체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안타깝죠. 네,
요 대구건청 사건은 네, 박상진 의사가 주도했던 거고요. 요거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위패제조. 광복회가요. 가짜 돈을 만들어서 독립자금으로서 쓰려고 해요. 지금은 안 되지만 이때는 우리 독립자금으로 쓰는 거니까 요걸 주도했던 분이 요 분입니다. 김자진. 네네네. 그러니까 김자진 청산리 전투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신의주 앞에 단둥이라는 곳에서 중국 돈을 가짜로 찍어요. 그리고 그걸 진짜 돈으로 바꿔서 자금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해요. 이걸 저희는 이제 위패제조라고 합니다. 가짜 돈. 네. 이게 이제 1917년 4월부터 추진이 됐는데 일제경찰이 이거를 또 정보를 입수를 하네. 하여튼 일제경찰은 광복회 되게 예의주시했었어요. 네. 네, 요거 지금 맞는 겁니다. 네. 근데 요 위패제조를 하다가 발각이 돼서 추격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 때마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주 부사령이 공석이 되면서 김자진을 만주로 파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백야 김자진이 만주로 가는 거예요. 김자진 의사고요. 요분은 충청도 지부장 김한종 의사라는 분이에요. 네. 이거 왜 올려놨냐면 박상진 의사하고요, 김한종 의사하고 백야 김자진하고 서울에 어제하라는 분, 우리 광복회원이에요. 우리 광복회원이라네. 광복회원이에요. 그래서 이분 집에서 전별식을 하고 군자금 6만 원을 제공합니다. 6만 원. 그래서 백야 김자진이 6만 원을 가지고 만주 본부로 가는 겁니다. 네. 그 박상진 의사가 그 만주로 떠나는 김자진한테 서로 시를 주고받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헤어질 때 시 주고받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박상진 의사께서 김자진한테, 김한종 의사도 시를 지셨는데, 제가 여기 박상진 의사 거, 오늘 이제 총사령 박상진 순국 기념이기 때문에, 가을 깃든 압록강 넘어 그대를 보내니, K 내린 그대 단심 우리들 서약 밝게 해주네. 칼집 속 용천검의 빛은 북극성에 이를지니, 공을 세운 그날의 개성가를 소리를 들리리라. 이렇게 네, 시를 져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의 주역인 백야 김자진이 요때 만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주 가서 별 활동을 못 하세요. 왜 그러냐면 김자진이 만주로 파견되고 6달 있다가 광복회가 전부 다 체포되시면서 그러니까 만주 본부로 갔는데 국내 조직이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광복회가 그렇게 와야 됐다고 그래서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계속 만주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야 김자진의 초창기 활동 지역은 길림입니다. 네, 길림에서 활동하다가 저쪽 북간도 지역으로 옮겨가서 대한군정서, 선임도 이제 북로군정서라고 알고 있는 그 단체에 참여하고요. 거기서 북로군정서를 이끌고 1920년에 청산리 대첩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광복회였다라는 거죠. 광복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꼭 어떤 분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박상진이 훨씬 높죠. 이거는 뭐, 네. 이 이제 광복회원이고, 박상진 의사는 책임자고, 김한종 의사는 지부장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김자진을 지금 막 청산리 대첩의 영웅으로 알지만, 이 당시는 그렇게 유명한 독립운동가는 아니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청산리 전투 이후에 유명해지신 거지, 광복회 활동할 때는 뭐, 광복회원인 거죠. 그러니까 만주에 파견이 됩니다. 네. 처음 알으셨죠? 김자진이 광복회에서 활동하시다 가셨다는 거. 네, 박상진 의사가 파견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의열투쟁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금 통고가 갔잖아요. 근데 이거 다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금 모집이 안 되죠. 제가 액수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얼마 안 돼요. 내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신고를 하다 보니까 광복회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야, 우리가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금도 모집도 활동을 하는데 우리랑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친일 세력들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민족적 각성을 일깨워야 된다. 라고 해서 친일파들을 처견하는 일로 전환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친일파 처단을 하게 되는데 조선총독을 처단할 시도 계획만 세워요. 이거는 계획만 세고 실행은 못 하고요. 네. 대표적인 게 친일 세력 처단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부에서는 장승원을 처단을 하고요. 충청도 지부는 박용화를 처단을 해요. 네. 광복회원들이 그 1월 달에 요게 먼저 처단되고 두 번째 처단되거든요. 근데 이 친일 도금현장 처단 사건 이후에 바로 며칠 안 걸려요. 박용화 처단 사건 이후에 며칠 안 있다가 장도환 의사 집이 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요걸 결정적으로 해서 의원금 통고서 가장 많이 갔던 천안,
그래서 1918년 1월부터 체포되시기 시작하세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친일 세력 처단 문제예요. 이 친일 세력 처단 문제를 하는데 우리 의열투쟁가들 자꾸 테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열투쟁과 테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네. 그런데 네. 자꾸 광복회 활동을 테러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야, 니네 일본 사람 죽인 게 아니잖아. 한국 사람 죽였잖아.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아시죠? 의열단이라든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여기서도 투쟁 대상에 친일 세력이 있어요. 친일파는 처단 대상에 들어가요. 당연하죠. 일제 군경만 처단합니까? 반민족 행위를 했던 친일파들도 우리 의열단이나 한인애국단, 의열투쟁단체 처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민족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복회의 의열투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요, 의열투쟁 하잖아요? 하면 그 집 앞에 꼭 이걸 붙이고 와요, 선생님들. 사형선고문. 누가 했다고 밝히고 가요.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해석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조국 광복을 하자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같은 뜻이니 큰 죄를 성토해 우리 동포를 경계하느라. 너 친일파라 처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하느니 광복회원 딱 써놓고 옵니다. 사형선고문.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독립운동 차원에서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죄를 성토한다라고 사형선고문을 붙이고 와요. 혹시 못 볼까 봐. 이 경우에는 집 방 안에다 붙이고요. 방 안에다 붙이고요. 대청마루에다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대문 앞에 하나 붙이고요. 마을 어귀에다도 하나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반민족 행위하는 사람들 니네 경계한다라는 뜻이에요. 못 볼까 봐. 제가 정확하게 방 안에다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대청마루에 하나 붙이고 대문 앞에 하나 붙이고 마을 어귀에다가 2장인가 붙일 거예요.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근데 테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와 열사의 투쟁, 의열투쟁은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방법론으로서 아주 제한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열투쟁은 민간인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행하지 않죠. 선생님들 9.11 테러 봐봐. 9.11 테러 봐봐. 대다수 민간인이 죽죠. 불특정 다수만 죽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밝혀요. 그게 바로 광복회 사형선고문입니다.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 아시죠? 김원봉이 의열단을 만들게 된 계기가 광복회가 1910년대 이런 투쟁을 하는 걸 보고 이런 방법으로 조국이 독립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의열단을 만들었다라고 진술할 정도로 광복회는 1920년대 의열투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형선고문을 붙인다는 거. 네,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8년에 이제 체포가 되시기 시작을 하세요. 충청도 지본이 제일 먼저 체포되세요. 아까 이분이 제일 먼저 장도환 의사. 네. 이거는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요. 제가 장도환 의사 아드님 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박사 들어갔을 때인가 실제로 인터뷰를 직접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되게 젊으신 분이고요, 장도환 의사가. 그리고 한의사세요. 처음에 그 후배분이 자료를 이만큼 주시길래 와, 득템했다. 되게 좋아했죠. 광복회 자료가 이만큼은. 다 처방문이었어요. 처방문. 근데 풀 이름만 계속 나와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 한문 실력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게 암호인가? 풀. 봤더니 한의사. 이게 독립운동 자료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제가 한참 막 너무 고민하다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서당 선생님, 제가 서당 다녔거든요. 한문 공부하러 서당 다녔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서당 선생님한테 이렇게 저희 선생님은 저보다 막 빨리빨리 하시니까 저야 막 떠듬떠듬 하는 거 보여드렸더니 이 독립운동 자료 같은데 제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너는 왜 처방전을 갖고 와서 해석을 해달라냐? 아니, 처방전이에요. 다 풀 이름이잖아. 네. 그러니까 젊으시고 한의사인데 왜 옥사를 하셨을까? 근데 그 후손분 증언에 의하면
시신을 수습하러 갔더니 머리에 대못이 박혀 있었더래요. 예.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후손분 증언 얘기예요. 네네.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사망했다는 우리가 기록은 못 찾았는데 그 장기년 선생이라고 후손분이 박혀 있었다고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근거는 없죠. 후손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뭐 거짓말을 하시긴 안 하실 테니까. 네. 저한테 가짜로 증언해서 얻으실 것도 없으시니까. 어쨌든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체포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부장 체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충청도 직원들이 다 잡혀요. 다 잡혀요. 네. 그래서 관할 경찰서가 공주 경찰서예요. 광복회 관할 경찰서는 이게 전국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서 다 잡히시는데 다 공주로 합성돼요. 아, 선생님들 그 충청도 중심은 공주예요. 대전이 아니고. 예, 공주에 도청이 있다가 32년에 대전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 중심은 1932년까지는 공주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광복회원들이 처음에 천안에서 잡히니까 다 공주경찰서로 합성된 거예요. 제일 큰 경찰서로. 그러니까 전국에서 잡혀되는 모든 광복회원들은 다 공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경찰서가 광복회 전담 경찰서가 되고요. 광복회원들 재판도 공주지방법원에서 합니다. 공주지방법원에서. 공주에 다 잡혀오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총사령 박상진 의사가 2월 달에 잡힙니다. 그 다음에 황해도 평안도 집원들이 체포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8월에 이제 경상도 집원 최기중 의사, 전라도 집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월 달까지 해서 대부분의 광복회원들이 체포가 되십니다. 일단 공주지방법원 예심을 거치거든요. 일본 애들이 희한한 방법을 하나 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독립운동가들 잡으면 재판은 3번 해주거든요. 1심, 2심, 3심 이렇게 3심제니까. 근데 일본 애들은 예심이라는 제도를 둬요. 예심. 예심하고 1심, 2심, 3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심제죠. 일제강점기 때.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오, 일본 애들 공정한 재판했네. 재판을 4번씩이나 해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재판을 회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예심이거든요. 이거를 빨리빨리 안 해요. 일본 애들이. 빨리빨리 안 해요. 그래서 예심 뭐 4달, 5달, 1심에서 1심 기간이 길어져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도 투옥 기간이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둬두려니까 예심이라는 제도를 하나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아니 바로 1심 받고 2심 받고 3심 가면 되는데 그 전에 1심을 한번 또 받네? 이거는 당연히 더 오래 투옥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형 받으신 분입니다. 박상진, 최기중, 김한종, 임세규, 김경태. 네. 5분이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옥중성공은 장도환 의사. 네. 그리고 요 5분들이 박상진 의사하고 김한종 의사는 따로 사형 집행됐다는 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서대문 용무소에서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광복회가 와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 와해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들. 해산이라고 안 했고, 예. 광복회가 전국 조직이고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광복회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파악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한 70여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다 체포되지 않으셨겠죠. 핵심 인물들도 체포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너무 검거 열풍이 부니까 18년에 그래서 일단 국내를 떠나세요. 국내에서는 잡히니까. 그래서 다 만주 쪽으로 가셨다가 3.1운동 이후에 다시 국내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또 독립운동하세요. 광복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선생님들. 네, 여기 주비단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광복당 결사대 이런 단체에서 또 활동을 하세요. 이건 광복회원들이 만든 단체예요. 그러니까 광복회는 1915년에 만들어져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1915년 7월에 만들어져서 1918년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고 1918년에 위기를 맞으셨고 3.1운동 이후에 다시 계승돼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광복 이후에 또 재건하십니다. 1945년 10월에. 광복회 활동하셨던 분들끼리 이제 광복된 조국에서 새나라 건설에 기여하자 그래서 재건 광복회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활동 기간이 1910년에서부터 계속 광복 이후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크게 장기간에 걸쳐서 활동한 단체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910년대에서부터 20년대 광복 후까지 활동하셨던 분들이 바로 광복회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박상진 의사 사형 집행 기사고요. 이건 판결문. 제가 원본 좀 보여드리려고. 네, 박상진, 최기중 뒷면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까지 주비단이나 광복당 결사 때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일단 가장 왕성한 활동했던 곳까지. 네. 네. 광복회 역사적 의의를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한말 국권 회복 운동을
1920년대 독립운동으로 연결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의병전쟁이 이제 1910년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래서 1910년대는 독립운동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공백을 국내 독립운동 단체들이 메꾸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 비밀단체들이. 근데 그 비밀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광복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뭐를 실현하려고 했다? 독립전쟁을 실현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한 거죠. 의병전쟁 계열하고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했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 특징 중에서.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를 면하신 분들이 20년대 가서도 활동을 이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20년대 의열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아까 우리가 친일차력 처단을 하면서 네. 아주 큰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광복회라는 단체고요. 이 광복회가 조직될 수 있는 배경을 바로 오늘 주제인 박상진 의사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10년대를 국내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1910년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가 박상진 의사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박상진 의사가 조직한 단체가 광복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광복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식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것만 다 이해하셔도 일단 국권회복운동을 20년대로 연결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전쟁론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거, 또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계열을 연합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20년대로 직접 20년대 계승활동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친일파 처단을 하면서 의열투쟁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선생님이 질문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5분 남겼습니다. 네. 길림 광복회는 향후에 어떻게 됐나요? 국내 지금 길림 광복회가 있잖아요. 근데 국내 조직이 해체됐잖아요. 그래서 김자진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분들은 이제 서간도 지역 독립운동 단체에 참여하세요. 예.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국내 지금 핵심은 국내 조직하고 국외 조직인데 더 큰 핵심은 국내 조직인데 총사령을 비롯해서 주요 인원들이 다 체포되다 보니까 길림 광복회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진 못합니다. 근데 가셨는데 지금 국내 분들도 막 만주로 오는 상황인데 만주 분들이 다시 국내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서간도 지역에서 또 북간도 지역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김자진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김자진은 길림에 가서 선생님들 그 대한독립선언서라고 우리 무호독립선언서라고 알고 있는 거기에 서명도 하죠. 예. 길림에서 만들어진 거.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대한광복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게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기록에는 대한광복회라는 기록은 없고요. 광복회 그 어떤 자료를 봐도 대한광복회라는 자료는 없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나온 실제로 단체로 활동하셨던 분들도 광복회라고 하셨고요. 일본의 모든 기록도 광복회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광복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좀 노선상의 갈등이 좀 있어요. 노선상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복잡한데요. 박상진 의사를 비롯해서 광복회 주류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주비단이라는 단체로 활동하시고,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한운이라는 분은 이제 광복단 결사대라는 단체로 활동을 하세요. 미 의원 김상옥의 암살단하고 같이. 근데 여기서 갈라지는 이유는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분리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광복 이후에 다시 만나세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다시 재건 광복회를 만드시는데, 요쪽에 참여하셨던 분이 또 분리돼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다시 만나서 같이 하시다가 이제 10월, 11월 또 같이 만드셨다가 또 나가세요. 여기서 갈라지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이제 나가신 분들이 이제 대한자를 붙이기 시작을 하셨고요. 예. 그 자료를 보게 돼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 이제 앞에 대한자가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 광복회 연구를 하신 분들은 그런 뜻으로 대한광복회라는 거 하진 않았고요. 원래 광복회인데 뭘 회복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을 회복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한광복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논문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한광복회가 돼버린 거죠. 근데 원래 단체 이름은 광복회. 그러니까 자료에는 광복회라고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기념관 같은 경우도 광복회로 고쳐서 쓰는 곳이, 교과서는 아직 안 바뀌었고요. 이게 지필 저기가 있으니까 광복회로 대부분 바뀌어가고 있죠. 개설서 같은 경우에도.
역사 관련 개설서도. 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광복회가 맞습니다. 그 시민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네, 그게 지금 학계 논쟁입니다. 이 광복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보게 되면 시민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박상진 의사가 공화주의, 이 앞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독립전쟁론이 시민에서 출발하잖아요. 서간도적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하면서. 그래서 광복회가 시민의 영향을 받은 건 같아요. 실제로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신민회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영향을 받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상진 의사라든지 지금 광복회원들이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지만 독립전쟁론을 스스로 만드셨다고 제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그 앞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투쟁 강령 봤지 않습니까? 그 투쟁 강령이 신민의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신민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 그거를 단정할 만큼 딱딱 떨어진 이렇게 영향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연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밝혀보겠습니다. 네. 네. 더 없으십니까?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